안녕하세요. 세상 일에 관심이 참 많은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낯선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란 참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자식은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한 세대가 바뀌어가며 세월이 흘러가죠. 하지만 반대로 이루어짐이 있으면 사그라듦 또한 존재합니다. 저는 완전한 한 가정이 차츰 소멸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바로 저희 시댁에 관련된 이야기죠. 전 지금부터 그 안타깝고 슬펐던 과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동갑내기였던 저와 남편은 2년간의 연애 끝에 웨딩 마치를 올렸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결혼하는 나이보다 조금 이른 28살의 말이죠. 나랑 결혼하자 석중아. 이 누나가 행복하게 해줄게.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그런 남편에게 먼저 청혼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바르고 성실하고 모범적인 그야말로 제게 이상적인 남자였던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두 시부모님 또한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어요. 남편과 2살 차이 나는 손아래 시누이도 참 상냥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그중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세상에 이런 좋으신 분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자상한 분이셨죠. 결혼한 지 1년 뒤 당시 임신 초기였던 전 막 일을 마치고 회사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엔 1시간 전부터 갑작스럽게 내리기 시작한 폭우가 한창이었어요. 사무실에 남은 우산이 없었고 편의점도 1분 정도는 걸어가야 했던지라 택시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이 비를 맞고 편의점까지 뛰어가야 하나 한참 고민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건물 옆에서 절 부르더라고요. 예, 정희야. 어머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산을 쓰고 한 손엔 다른 우산을 들고 있던 저희 시어머니였거든요. 시어머니는 급하게 달려오신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죠.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날씨도 이렇게 구준데. 아이고, 숨차다 숨차. 정희 너 우산 없지? 집에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연락해볼까 하다가 너 바쁠까봐 석중이한테 전화하니까 걔도 오늘 퇴근을 늦게 해서 널 데리러 못 갈 것 같아. 안 그래도 걱정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너 오늘 차도 두고 출근했다면서? 그래서 혹시 너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얼른 내 버스 타고 뛰어왔지. 정희 너 감기도 걸렸다며? 혹시 내가 괜한 짓 한 건 아니지?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혹시 며느리인 제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걱정하며 제 눈치를 살피시더군요. 정작 전 시어머니께 너무 감동을 받아 눈가가 뜨거워졌는데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죄송해서 그러죠. 어머님은 몸도 약하시면서 고생스럽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감기 걸리고 임신까지 한 우리 며느리 걱정돼서 내가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집에서 노는 나야 고생스럽게 뭐 있어. 자, 이거 바꿔라. 내가 제일 큰 우산으로 가져왔어. 그거 쓰고 얼른 집에 가거라.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집에 가요. 제가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엔 남편한테 데려다 드리라고 할게요. 네? 아이고, 내가 널 그렇게 번거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어머님한테 저녁 차려드리는 게 뭐가 번거로워요. 얼른요, 어머님. 우린 우산 하나로 쓰고 가요. 제가 들게요. 여기 제 팔짱 끼시고요. 아무리 며느리를 딸같이 아낀다지만 사실 저희 엄마도 다 큰딸인 절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진 않았거든요. 이후에도 몇 년의 세월을 더 겪어보니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온 진심을 다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하고 아끼는 분이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까지 정말 모든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좋아하고 존경하며 따랐죠. 그런데 마냥 화목하기만 할 줄 알았던 시댁에도 나름의 갈등과 문제가 있더군요. 그건 바로 시누이가 유독
시아버지에게만 냉담하게 굴었다는 겁니다. 신우이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함께 자리에 있던 시아버지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듯 시아버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아예 시아버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신우이에게 말을 걸고 싶으신 듯 보였지만 신우이의 매몰찬 태도에 항상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셨죠. 그래서 저는 결혼 초기의 어느 날 남편에게 넌지시 집안 사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이에겐 그럴 만한 나름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렸을 때 사업을 좀 크게 하셨어.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만 욕심을 내신 거야. 지금은 전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그런 아버지를 모두 만류하셨는데 아버진 기어코 고집을 부리셨지.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키우려던 자금이었어. 우리 집 돈으로는 사업을 키우기에 부족했는지 아버진 기어코 우리 친가랑 외갓집에까지 돈을 빌리셨거든. 그것도 꽤나 큰 돈을 말이야. 외갓집 식구들을 설득하는 데는 물론 우리 엄마 공도 컸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웬만하면 믿고 지지해 주셨거든. 그런데 설마 그 사업이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접고 경기도 공장에서 경비원 일 하시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쑥대밭이 됐었나 몰라. 외갓집에선 우리 아버지한테 뿐만이 아니라 엄마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게 내가 그 사업 위험하다지 않았냐. 끝까지 자기들이 안 빌려준다는 걸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설득해서 돈을 가져가더니 우리 집안을 기어코 아작을 내놨냐. 너희는 자식도 아니다. 하고 말이야. 양가 조부모님들이 노발대발 하셨던 거 충분히 이해해. 한순간에 아버지 때문에 양가가 쫄딱 망했으니까 우리 집도 빚더미 앉았었고.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려 남편의 어깨를 쓰다듬었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집이랑 양가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사셨어. 주부였던 우리 엄마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고 파출부 일이 끝나면 저녁엔 또 식당 일을 나가셨지. 우리 아버지도 그때부터 아파트 경비일 전전하시면서 쉬는 날엔 공사판 노가다 뛰셨고 새벽엔 대리운전까지 뛰셨어. 그렇게 양가에 진 빚과 우리 집에 남아있던 빚 모두 다 갚고 난 뒤에야 엄만 일을 그만두셨고 아버지도 당시 막 이직했던 공장 경비직 일 하나만 하실 수 있게 되었어. 지금 일하시는 그 공장 말이야. 뭐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야. 마지막 빚을 다 갚았던 게 내 나이 23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거랑 아가씨가 아버님을 안 좋아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그때 우리 엄마가 너무 고생을 했어서 그런지 지금 엄마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으시거든. 당신도 봐서 알잖아. 우리 엄마 디스크에 각종 관절염에 잔병이란 잔병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 원주는 엄마가 그렇게 된 게 다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가 벌려놓은 사고 때문에 괜히 엄마까지 양가 부모님한테 심한 말 들어가며 마음고생하고 거의 10몇 년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야 하셨으니까. 정작 엄만 아버지 탓을 한 적도 없고 원주에게도 아버지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원주는 오히려 그게 더 싫었나 봐. 그렇게 착한 엄마를 고생시킨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된다면서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원주가 엄마를 워낙 좋아하잖아. 남편 또한 부모님의 고생을 옆에서 지켜봐왔던 자식으로서 남편은 시아버지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신중하고 옳은 길만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지만 결국은 누구든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아버지는 자신이 벌인 일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가족들에게 속죄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어. 아버지 원조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 오히려 전부 아버지 당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만들었다며 자책하고 계시지. 그 착한 애가 부모를 미워하기까지
얼마나 자기 마음에 생채기를 냈겠냐며 말이야. 난 아버지도 원주도 모두 이해가 가. 그래서 더 안타까워. 두 사람을 화해시켜 주고 싶은데 엄마도 나도 그게 참 쉽지가 않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의 경사였죠. 다행히 심해부는 좋은 사람이라 시아버지께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신우이가 눈치를 줬던 터라 결국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는 데는 실패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시댁은 비록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불안한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평화를 힘겹게 유지시키던 시어머니가 그만 암에 걸리시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암과의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힘겹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고작 5년 뒤에 말이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비통에 빠졌습니다. 시댁에 불어닥친 큰 불행은 시댁 식구들 모두를 큰 슬픔으로 몰아넣었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 장례식에선 슬픔에 빠지다 못해 분노에 이른 시누이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당시 3살배기 아들은 잠시 가족 대기실에 재워놓고 저와 시댁 식구들은 모두 입간식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시 빈소로 향하던 길에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나오는 길이라 그런지 시누이는 평소보다 더 격앙돼 있는 것 같았죠. 엄마가 저렇게 돌아가신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엄마가 저러 몹쓸 병에 걸린 거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사고만 치지 않았어도 우리 엄마 평생 꽃처럼 곱고 예쁘게 살다 갔을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네? 우리 엄마 다시 살려내요. 살려내시라고요. 아가씨, 이게 아버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아버님도 힘드실 텐데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우선 진정하고 안으로 들어가요, 우리. 네? 이제 새언니까지 아버지 편드는 거예요? 오빠 따라서요? 새언니, 저 사람은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 고생만 시키다 결국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만든 모렴치한 나쁜 인간이라고요. 시누이는 거의 악을 쓰며 울부짖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누이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만 하셨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만 못해? 대체 아버지께 뭐 하는 짓이야? 바로 남편이 난생 처음 시누이의 뺨을 때리고 만 겁니다. 남편 또한 울어서 벌개진 눈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시누이를 향해 화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오냐오냐니까 어디서 아버지한테 행패를 부려? 너만 힘들어? 너만 엄마 잃었어?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바로 아버지야. 그런 아버지한테 위로는 못 해드릴 망정. 너 정말 왜 그래?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왜 이렇게 갈수록 못나게 굴어? 남편의 호된 꾸짖음에도 시누이는 기운이 꺾이긴커녕 오히려 더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누이의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가족들의 예상보다 더 깊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깊었던 원망은 시어머니의 죽음이 방아쇠가 되어 결국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봐봐, 온 가족들이 다 아버지 편이니까 엄마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지. 우리 엄마만 불쌍해졌다고. 정말 싫어. 정작 죄를 지은 건 자기면서 매번 불쌍한 척하는 아버지도, 아버지 편만 드는 오빠도, 이젠 새언니까지도 다 싫어. 여보, 하지마. 진정해, 어? 이 갑작스런 상황에 심해부 또한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누이에게 그만하라는 말만 반복하며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시누이를 말리는 상황이었지만 시누이의 화는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남편 또한 그런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화가 난 듯 지지 않고 맞섰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누이를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본인 탓을 하시더군요. 놔둬라, 놔둬. 원주가 저럴 만도 해.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
나 때문에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일찍 떠나버린 거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아찔해요. 그래도 어떻게든 저와 심애부가 남편과 시누이를 어르고 달래 우리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결국 또 다른 충격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죠. 새언니, 전 엄마 없는 이곳에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더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새언니, 엄마 장례식 때 새언니한테까지 못되게 말한 건 정말 죄송해요. 잘 지내요, 새언니.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달 뒤 시누이는 시매부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이미 캐나다에 일자리를 알아봐둔 상태였고 시매부는 직업 특성상 일할 때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떠난 후 남편도 힘들어하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갑자기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은 일은 시아버지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준 모양이더군요. 한동안 저와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어가 지내기까지 했어요. 힘들어하시는 시아버지를 도저히 혼자 둘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시아버지께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던 남편은 매일같이 시아버지 기운을 되찾아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죠.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원주가 엄마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만큼 슬픔도 커서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서로 아픔도 미움도 많이 무뎌졌을 때 그땐 분명 원주 돌아올 거예요. 심성은 여리고 착한 앤 거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진 제가 원주만큼 아버지께 더 잘할게요. 다행히 시아버지는 조금씩이나마 차츰 기운을 찾으셨고 그렇게 2달이 지나서야 우리 가족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잔인함은 또 한 번 우리를 덮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머리가 깨질 것 같지? 결혼한 지 9년 차가 되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꾸만 머리가 아프다던 남편은 늦은 퇴근 후 씻으러 들어간 뒤 30분이 지나도록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더군요. 불길해진 전 보조 열쇠로 화장실 문을 따고 들어갔고 남편은 변기 옆에 맥없이 쓰러져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다급히 119를 불러 남편을 응급실로 옮겼죠. 원인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습니다. 원래도 일벌레였던 남편은 당시 너무도 잦은 야근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응급수술을 받고 며칠간 중환자실 신세를 지다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시아버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로 장례를 치르는 내내 통곡을 했습니다. 평소 저하고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던 시누이도 시매부와 어린 딸과 함께 뒤늦게 입국해 남편의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시누이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가셨지만 시누이는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 여전히 시아버지에겐 눈길 한번 주질 않더군요. 가운데서 곤란해하던 시매부만이 시아버지에게 외손위를 보여주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릴 뿐이었죠. 그래도 시누이는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시킬 때까지 우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고를 안치시킬 때 시아버지는 엉엉 울던 제 어깨를 안아주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여보, 나랑 우리 주민이 걱정은 하지 마. 우리 주민이는 내가 잘 키울게. 당신처럼 훌륭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니까 여보, 하늘에선 더 이상 일도 가족 걱정도 하지 말고 편히 쉬어. 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손자까지 다 보고 난 뒤에 천천히 당신 옆으로 갈게. 여보, 사랑해. 그리고 저는 제 옆에 꼭 붙어있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당시 7살이었던 아들은 엄마인 제가 울자 따라서 엉엉 울더라고요. 신우이는 남편의 발인이 끝나자마자 제게만 간단히 인사를 남긴 채 곧바로 캐나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신우이에게 차마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하시곤 외손녀의 손을 잡으며 심해부에게 신우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만 하셨죠. 이후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한동안 마음을 다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전국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고 몸을 힘들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 등산을 다니기도 했어요. 어멈 너도 힘들 텐데 뭐하러 나까지 챙기니? 난 괜찮다.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전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님이 걱정이죠. 나도 괜찮다. 네 시어머니를 가슴에 묻은 것처럼 석중이 또한 지 애미 곁에 묻으면 된다.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게 인생인 거겠지. 비록 이제 남편이 없어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 가끔씩 아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뵀어요. 남편을 잃은 저만큼 자식을 잃은 시아버지가 걱정되어서 말이죠.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 돌아온 설날, 이젠 시댁이 아닌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게 된 전 혼자 계실 시아버지께 마음이 쓰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댁이세요? 아니다. 괜히 이런 날 집에 있어봐야 옛날 생각이 나서 서글프기만 하지. 화성 공장에 일하러 나왔다. 지금 한창 공장이 바쁠 때라 직원들 몇몇하고 대표님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날 나와서 일하면 특근비도 받고 집에 혼자 있지 않아도 되니 겸사겸사 나왔지. 그런데 아버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데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냥 아침부터 몸에 영 힘이 없는 게 몸살이 오는 것 같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약 먹으면 금세 나을 게다. 그건 그렇고 며느리 넌 떡국은 먹었니? 주민이도?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명절날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다뇨. 게다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영 힘이 없으신 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침에 오빠들이랑 새언니들이랑 다 같이 먹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잘 계시고요. 아버님은요? 식사는 좀 하셨어요? 명절 음식 같은 건 아무것도 못 드셨죠? 이제 혼자인 늙은이가 명절이 다 무슨 소용이겠니? 그냥 출근하기 전에 대충 먹었다. 그럼 아버님, 제가 음식 좀 싸서 아버님 계신 공장으로 갈게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걱정돼서 제가 직접 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통화를 마치고 엄마에게 부탁을 드려 갖가지 나물과 전을 보온통엔 탕국을 쌌습니다. 가서 네 시아버지 잘 보살펴드리고 집에도 모셔다 드리고 와. 말씀은 안 하셔도 많이 쓸쓸하고 외로우실 거다. 저는 그것들을 들고 아들과 함께 시아버지가 일하시는 공장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본다는 생각에 신이 나 있었죠. 할아버지 오랜만에 뵈러 가니까 좋지, 주민아? 거기 가서 할아버지 보자마자 꽉 안아드려. 그럼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공장 정문 앞에 주차를 하던 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장 입구 옆엔 시아버지께서 계신 경비실이 보였는데 그 앞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봐 김씨, 일 똑바로 안 해? 소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작업복을 입은 등치 큰 남자 직원과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마치 죄진 사람처럼 두 손을 모으고 그 사람에게 연신 사과를 하고 계시더군요. 창문을 살짝 열고 대화 소리를 들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직업 정신이 발동해 그 모습을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김씨, 내가 인사 똑바로 하라고 했지? 어딜 직원이 지나가는데 엎드려서 잠을 쳐자고 있어? 어디서 농땡이를 치고 있냐고? 이거 나이도 먹을 대로 먹은 양반이 돈을 꽁으로 벌려고 하네. 김씨, 이렇게 대충 일할 거면 그냥 때려치워. 내가 대표님한테 얘기해서 당신 확 잘라버리라니까.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약을 좀 먹었더니 너무 졸려서 그만 깜빡 졸아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김씨,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경비면 경비답게 직원들한테 인사 꼬박꼬박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오늘은 잠을 자? 아주 배가 불렀지? 왜? 명절이라서 일하기 싫어? 그렇게 당신이 꽤나 부리면서 대충대충 사니까 고생만 하던 아내는 암으로 죽고 자식 하나는 과로로 되져버리고 하나는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아버지 꼴도 보기 싫다고 외국으로 튀어버렸지. 어차피 당신 이제 찾아올 자식도 없는데 앞으로 여기서 잘리면 볼만 하겠어? 찾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이 독거노인으로 외롭게 살다가 죽겠네. 그러니까 당신 그런 걸 당하고 싶지 않으면 일 똑바로 해. 알겠어? 확 잘라버리기 전에. 시아버지께서 그 공장에 워낙에 오래 다니셨다 보니 시댁의 가정사를 공장 사람들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이젠 저희 시아버지의 경비원 모자를 손으로 벗기더니 그 모자로 시아버지의 머리를 툭툭 밀치기까지 했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계셨고요. 그놈의 충격적인 말과 행동을 보니 저도 더 이상은 차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주민아, 너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할아버지 좀 돕고 올게. 그리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저는 차에서 내려 그놈에게 돌진을 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 카메라는 몰래 그놈을 향해 겨눈 채 말이죠.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또 뭐야? 그놈은 갑자기 등장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잔뜩 화가 나 씩씩대며 그놈에게 제가 시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놈은 그제야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요? 이분 딸입니다. 딸이요? 아니, 잘못은 김씨, 이 아저씨가 먼저 했어요. 경비가 돼서 직원이 들어오면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이 인사는커녕 엎드려 자고 있었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았다고 방금 사과하셨잖아요.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말하고 사람 머리 툭툭 쳐가면서 모욕을 주는 게 요즘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게다가 따지고 보면 경비원이 여기 공장 경비하는 사람이지 인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사받고 싶으면 인사하는 고깃집 풍선 인형 앞이나 어슬렁거려요. 아니, 내가 뭐 괜히 그래요? 저 양반 평소에도 행실이 영 별로였으니까 이러지. 계속해서 소란이 일자 공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중 여자 한 사람을 콕 집어 물었어요. 그 사람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말에 순순히 대답을 했죠. 저기요, 이 사람 직급이 어떻게 돼요? 네? 과장인데요. 과장? 기가 찬다. 회사 대표도 아니고 과장인 주제에 어디서 사람을 자르네 마네. 그리고 저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신 이분, 저희 아버지 어떤 분인가요? 저 사람 말대로 저희 아버지가 정말 평소 행실이 안 좋았나요? 그 여직원은 잠시 제 물음에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내 그 여직원은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요, 우리 경비 아저씨 엄청 좋으세요. 항상 출퇴근할 때 인사도 해주시고 저번에 비 올 땐 저한테 본인 우산도 빌려주신 분인데요. 저희 공장 사람들은 모두 아저씨 좋아해요. 그죠? 다른 분들은요? 김 과장, 왜 자네만 유독 경비 아저씨를 매번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자네나 자기 할 일 좀 제대로 하게. 아가씨 아버님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인 분입니다. 김 과장 저 사람은 유독 아저씨에게 시비를 걸고 다녔어요. 한심하긴 못났어. 공장 직원들은 너도나도 시아버지의 편을 들더군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김 과장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모로 공장 내에서 평판도 안 좋고 문제가 많던 사람이었더라고요. 하지만 직원들의 핀잔과 증언에도 그놈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뭘 알아? 부장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여기 이 김씨 완전 이중인격자라고요. 저하고 있을 땐 안 그런다니까요. 그놈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놈은 글러먹은 놈이다 싶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무리 그래도 곧 70인분한테 막말하고 머리 툭툭 밀치는 행동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당신 딱 기다려요. 당신 행동들 내가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그걸로 뭘 할 건데? 당신이 뭔데? 나요? 이분 딸이자 대한민국 기자예요. 보이세요? 저는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그놈에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직업은 다름 아닌 기자였어요. 제 정체를 안 그놈은 그제야 일이 잘못됨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당신 실체 세상에 다 고발해 버릴 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이 공장에서 이 공장 직원인 당신이 경비원인 우리 아버지께 한 갑질들 내가 아주 낱낱이 까발려 버릴 거야. 전부 공론화 시킬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자식이 없긴 왜 없어요? 며느리도 자식이니까 내가 바로 자식이지. 어딜 감히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짓거려요? 당신 오늘 우리 아버지한테 한 행동 내가 꼭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인터넷이 잘 발달된 시대에 기사 한 번 잘못 나가면 이 회사엔 엄청나게 타격이 클 게 뻔했죠. 그리고 일개 직원인 그놈이 그 타격을 준 주범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 측에서 그놈을 상대로 고소를 하든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하든 막대한 손해배상을 피하지 못하겠죠. 저는 제가 찍은 그 영상으로 어떻게든 그놈에게 벌을 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곤 직원들에게 물어 곧장 3층 대표실로 향했어요. 아까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 이 회사 대표도 출근했다는 말을 들은 게 기억이 났거든요. 저는 대표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고 사무 업무를 보고 있던 대표란 사람은 그런 저를 보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 것도 같은 게 생각해보니 저희 시어머니 장례식 때도 남편의 장례식 때도 항상 조문을 오셨던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경비원 김철남 씨 며느리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여긴 어쩐 일로? 대표는 바깥의 소란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대표에게 방금 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던 대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동영상이 끝났을 때 저는 대표에게 이렇게 말했죠. 대표님, 이 회사가 요즘 매출도 많이 늘고 그만큼 공장 규모도 커졌다죠? 그런데 그만한 회사에서 대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이 김 과장이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막 자식을 잃은 사람한테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경비원은 이 회사, 이 공장 직원 아닌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데도 명절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 저희 아버지한테 뭐요? 농땡이를 피워? 잘리기 싫으면 똑바로 하라고요? 여기 이 회사는 과장이 사람을 자르고 붙입니까? 이 사람이 김 과장이라고요? 그래요. 거기 영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신 겁니까? 이게 이 회사에서 시키는 인성 교육이에요? 이게 대표님이 지향하는 회사 직원의 모습입니까? 저 기자예요. 대표님의 마인드가 정말 이런 거라면 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사 작성해서
이 영상이랑 같이 올릴 겁니다. 대표는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대표는 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기자님, 무슨 오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사죄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김 과장이란 사람 공장 내에서도 사고도 많이 치고 직원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서 여러모로 저희 회사 골칫덩이였던 직원이에요. 이 공장에서 10년이나 일해서 차마 함부로 자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도로 아나무인인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이 직원은 당장 자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함 주시면 일이 마무리된 후에 제가 직접 연락드릴게요.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대표는 정말로 제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어진 대표 행동에 저는 무척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이 공장에서 그토록 오래 일을 하셨었는지 알 수 있던 면모였어요. 대표는 제게 정중하게 따라와 달라고 부탁하더니 계단을 내려가 다시 바깥 경비실 앞에 시아버지에게로 향하더군요. 아이고, 대표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대표는 저희 시아버지에게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으로 그런 대표를 말렸지만 그 대표는 한동안 허리를 고추 세울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동안 김 과장 저 사람이 아저씨한테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 가뜩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대표님만 곤란하실 거 아닙니까? 대표님이 저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직접 절 채용해 주시고 명절이나 분기별로 보너스에 저희 애들 결혼 때도 축의금 챙겨주시고 조사엔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와주셨잖아요. 그런 대표님 공장에 괜한 분란 일으키기 싫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표란 분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던 모양이더군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과연 그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려 깊은 시아버지의 말에 대표는 복잡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시아버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회사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직원이 누군지 여태껏 제대로 알지 못했군요. 김 과장은 어차피 문제가 많던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오늘부로 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제가 다시 한번 허리 숙여서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그런 게 어딨어요, 대표님? 제가 대표실로 간 후 겁에 질려 계속 바깥에서 제가 나오길 기다렸던 김 과장은 대표의 말에 기겁을 하며 대표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그놈을 싸늘하게 노려볼 뿐 그놈에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죠. 대표님, 제가 이 회사에 10년이나 몸을 담았는데 어떻게 그런 절 이렇게 자르실 수 있습니까? 저기 기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자님 아버님께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제발 저희 대표님 좀 설득시켜주세요. 김씨, 아니 아저씨, 아니 선생님, 제가 너무 융통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자로 제 머리를 아예 그냥 냅다 후려치세요. 저 같은 놈은 맞아도 쌉니다. 그러니까 제발 따님하고 대표님한테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놈은 대표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이젠 저와 시아버지에게까지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애원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와 대표는 그놈을 무시했고 직원들은 그놈을 보며 수군댈 뿐 아무도 그놈 편을 들어주려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놈에게 딱 한마디를 남겼죠. 이 인생은 실전이야, 이 자식아. 이후 대표는 저에게 얼른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부터 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옷은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땀으로 흥건했거든요. 저는 대표에게 인사를 한 후 시아버지를 모시고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 시아버지의 열은 거의 39도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져 있었죠.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혹시 할아버지도 큰 병에 걸리신 건 아니겠지? 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와 남편을 떠올렸는지 겁먹은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며 안심을 시켰죠. 아니야,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이시래. 그러니까 주민아, 할아버지 빨리 나으시게 할아버지 손 꼭 잡아드리면서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라고 말씀드려. 약을 처방받고 나온 저는 시아버지를 시댁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뭐가 그렇게 미안한 건지 시아버지는 연신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방에 눕혀드리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앞으로 아프시면 절 부르세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한 이틀 푹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병원에서 말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서 푹 쉬세요. 대표님도 모레까지 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셨죠? 제가 죽 끓여놓고 갈 테니까 죽 드시고 제가 싸운 도시락은 내일 저랑 같이 먹어요. 내일 저 또 올게요. 저는 시아버지가 잠드는 모습까지 본 후에야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시댁을 나올 때 거실 탁자에 저희 부부의 결혼식 앨범이 펼쳐져 있는 걸 봤어요. 혼자 남은 이 집에서 행복했던 지난 날을 홀로 추억하며 앨범을 보고 계셨을 시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오려던 걸 겨우 참았죠. 친정에 가자마자 부모님은 시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께 그날 있었던 자초지종을 전부 설명드리며 제가 결심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앞으로 명절 당일엔 주민이 데리고 시댁으로 갈게요. 어차피 여긴 명절 전날부터 오빠들이랑 새언니들이 다 와 있잖아요. 시아버지한텐 이젠 저랑 주민이밖에 없고요. 부모님은 제 말에 잘 생각했다며 절 칭찬해 주셨습니다. 딸 자식 한번 자신들이 바르게 잘 키웠다며 말이죠. 그래서 전 이번 추석에도 명절 음식을 만들어 시댁에 가려고 합니다. 시아버지껜 추석엔 일을 나가지 마시라며 신신당부를 해두었죠. 안 간다, 안 가. 우리 며느리랑 손잡아야지. 알겠어요, 아버님. 요새 일은 어떠세요? 또 누가 못 살게 구는 사람 없으세요?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제가 아주 요절을 내버릴 테니까. 아이고야, 됐다. 내 며느리 무섭다는 소문이 옆 공장에까지 났어. 물론 그놈 행실이 원래부터 문제였긴 했지만 어쨌든 네 덕분에 그놈 그렇게 잘리고 나서 일하기가 한층 수월해졌다. 대표님은 아직도 가끔 네 안부를 물으셔. 든든한 며느리 둬서 나는 참 좋겠다며 말이야. 다행히 시아버지께서는 요즘 이전보다 훨씬 직장 생활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조금씩 밝은 모습을 되찾던 시아버지께 드릴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이죠. 아가씨, 이번 추석에 꼭 오시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새언니. 비행기표도 우리 3명 거 다 예약해놨어요. 아버님께는 비밀 유지하고 있어요. 아가씨 오면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고맙긴요. 저와 아버지 일인데 자기 일처럼 나서준 새언니한테 제가 몇 배는 더 감사드릴 일이죠. 바로 캐나다에 있는 시누이가 가족들과 이번 추석에 시댁에 오기로 한 겁니다. 비록 이미 그곳에 터를 잡아버린 터라 쭉 한국에 들어와 살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화해의 시작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전화를 걸어 시누이를 설득했어요. 지난 설에 있던 사건까지 시누이에게 전부 이야기해주면서 말입니다. 아가씨, 사실 아가씨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아버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었으니까 공장 대표님부터 직원들까지 전부 아버님 편을 들었겠죠. 안 그래요? 아가씨, 이제 아버님에 대한 미움은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아버님을 좀 받아들여주세요.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시고 제 남편도 없으니 아무리 저랑 우리 주민이가 있다고 해도 아버님이 제일 그리워하는 건 자식인 아가씨예요. 아버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가씨라고요.
아가씨가 없는 이 한국에서 아버님 혼자 너무 외로워하고 계세요. 아가씨, 아버님을 용서하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한 발자국만, 지난 일은 덮어두고 한 발자국만 아버님께 다가와 주세요. 아가씨랑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의 설득 끝에 신우이는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마음은 열려 있었지만 애써 아닌 척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아버지께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었을 때 신우이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자신의 아버지를 자기 대신 지켜주어서 고맙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곧 다가올 추석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우리 아들은 그런 건 또 어디서 본 건지 추석에 시아버지와 함께 송편을 빚고 싶다며 떼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 떡집에 송편을 직접 빚을 재료들을 날짜에 맞춰 주문해 놓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좋아서 할아버지랑 이것저것 함께하고 싶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시아버지를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여 제 코끝이 잠시 시려오기도 했네요. 친정 부모님은 가끔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려 세 분이서 함께 식사를 하시곤 합니다. 어차피 서로 연배도 비슷한데 사돈 사이든 뭐든 친하게 지내면 좋지. 해가 지날수록 친구들이 자꾸 떠나가는 우리 나이엔 마음 맞는 친구가 생기는 것만큼 귀한 일도 없어. 요즘은 네 아빠, 네 시아버지랑 휴대폰으로 같이 장기 두는 게임인가 뭔가를 받아서 하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저희 부모님은 며느리인 제가 채워드릴 수 없는 시아버지의 공허한 부분을 대신 채워주고 계세요. 그런 부모님께 참 감사하기도 하고 성품 좋은 세 분이 사이좋게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시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해드릴 역할은 신우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도움이 정도겠죠.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을 분명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늘에서 기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아들을 남편만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는 엄마로서의 삶과 세상의 불합리한 일들을 지금처럼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직한 기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제 삶을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영원한 듯 영원하지 않은 가족의 품속에서 지금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후에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사랑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가오는 추석 모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